1954년 겨울 서울 명동은 아직 따뜻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그 흐름이 벽에 들러붙어 있고 사람들의 눈빛은 굶주림에 마르고 골목은 누구의 것도 아닌 듯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낡은 군복 자락을 숨기듯 코트를 걸친 한 사내가 들어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눈만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명동은 그때 춘추전국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푼돈을 뜯는 놈, 술집 뒤편에서 깨진 병을 쥐고 설치는 놈, 어깨에 힘을 주고 깃발을 꽂는 놈들, 규칙 족보 그런 건 없었습니다. 힘센 놈이 법이고 약한 놈은 오늘도 멱살을 잡히는 세상. 그게 전쟁 직후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그 판을 보고도 고개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허름한 대포진 막걸리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인 구석, 그곳에서 그는 잔을 기울이며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지형을 읽듯. 그리고 그날 명동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알아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술에 취한 패거리가 주인을 밀치고 상을 엎고 손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늘 있던 풍경이라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다들 알거든요. 끼어들면 같이 다친다는 걸. 그런데 구석에서 일어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사내가 다가갑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조용히 마시고 가라. 낮고 묵직한 목소리, 거역하면 안 될 것 같은 쇠맛이 섞인 소리. 패거리는 비웃습니다. 우두머리가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공기가 꺾입니다. 둔탁한 소리 하나, 사람 하나가 허공을 타고 문 밖으로 굴러갑니다. 누가 봐도 주먹인데 아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빠르고 간결했습니다. 군대식 실전식, 과장도 분노도 없이 그저 끝내는 움직임. 남은 놈들이 달려듭니다.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손을 툭, 어깨를 툭, 빈틈에 정권이 박힙니다. 숨이 끊길 듯한 신음이 새어나오고 누군가는 바닥을 더듬습니다. 연장을 들지도 않습니다. 의자도 병도 잡지 않습니다. 오직 두 손과 두 발, 그게 전부인데 그게 충분했습니다. 싸움이라기보다 훈육, 명동 바닥이 처음으로 질서를 목격한 밤이었습니다. 1분도 채 안 돼 5명이 바닥에 널브러집니다. 사내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고 떨어진 모자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잔을 듭니다. 그 평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야, 들었어. 혼자서 다섯을 군인 출신이라던데 주먹이 쇠멍둥이 같대. 그날 밤부터 명동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소문은 물보다 빨랐고 두려움은 술보다 진했습니다. 이름이 붙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은 그를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는 그 호칭에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더 엄격하게 굴었습니다.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라. 비겁하게 연장질하지 마라. 건달은 건달다워야 한다. 마치 군대를 지휘하듯 규율을 박아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스가 아니라 그의 전직 계급으로 부릅니다. 신상사. 명동은 이제 누구의 땅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맨주먹의 규칙이 다가오는 칼의 시대 앞에서도 통할 수 있었을까요? 명동에서 신상사라는 이름이 퍼진 뒤 거리의 소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술병 깨지는 소리와 허세 섞인 고함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발걸음이 먼저였습니다. 누군가 골목 끝에서 그 이름을 속삭이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가게 주인의 얼굴이었고 그 다음은 양아치들의 어깨였습니다. 힘을 주던 어깨가 슬쩍 내려앉았습니다. 신상사는 싸움으로만 명동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나 때리지 마라. 손님 건드리지 마라. 약한 사람 울리지 마라. 이 말이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명동은 돈이 도는 곳이 아니라 피냄새 나는 넷으로 가라앉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먹으로 질서를 세웠고 질서로 돈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명동 상인들이 그에게 내는 돈은 공포의 대가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보험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시끄럽던 가게가 도서관이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상사는 불필요한 폭력을 싫어했습니다. 즐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 말로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몸으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래 남는 건 말이 아니라 통증이라는 걸 그 바닥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동생들이 모였습니다. 겁 많아서가 아니라 그늘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전쟁 이후 서울은 누구에게나 잔인했습니다. 배고픈 청춘, 고아처럼 떠도는 남자들, 군복을 벗고 갈 곳 없는 자들. 그들에게 신상사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라 기댈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모아 군대처럼 정리합니다. 줄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고 괜한 사고를 막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동은 기묘하게 안정됩니다. 경찰도 못하던 일을 명동의 밤은 자체 정리로 굴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명동이 안정되자 화려함이 피어났습니다. 다방에서 팝송이 흘러나오고 극장 앞에 인파가 길게 줄을 섭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담배와 껌이 손을 타고 돌고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돈이 도는 곳엔 늘 파리떼가 꼬입니다. 그런데 명동의 파리떼는 신상사라는 큰 그림자에 놀려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상사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그는 명동을 유흥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무대라고 봤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모이고 예술과 유행이 뒤섞이고 돈이 흐르는 용광로. 그는 그 용광로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오래 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기가 생깁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명동에서 특정한 장사를 특히 싫어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래, 약자를 노리는 거래, 그리고 명동의 얼굴을 더럽히는 짓.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신상사파의 발걸음이 먼저가 있었습니다. 그는 품을 중시했습니다. 싸움이 끝났다고 쓰러진 사람을 짓밟거나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이기면 끝, 뒤끝은 만들지 않는다. 그게 신상사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깡패가 아니라 명동의 후견인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말 뒤에는 늘 두려움이 붙어 있었습니다. 후견인은 따뜻할 수 있지만 화나면 가장 무서운 존재니까요.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명동이 화려해질수록 다른 동네에 눈빛이 변합니다. 영등포, 청량리, 변두리, 시장통, 그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라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거칠고 행동에 브레이크가 없는 놈들. 서울 식품을 비웃고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눈빛. 그 눈빛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명동 외곽의 한 클럽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낯선 사투리의 패거리가 들어와 술값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립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긴 신상사 구역입니다. 돌아온 대답이 서늘합니다. 신상사, 그게 누군데? 그 말 한 줄이 명동의 규칙을 흔듭니다. 권위는 무너지기 시작할 때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서서히 삐걱거릴 뿐입니다. 신상사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자신이 마주한 건 버릇없는 손님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소리라는 걸. 그날 밤 신상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교육으로 끝냈을까요? 아니면 명동의 문을 닫았을까요? 신상사는 그 보고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명동에서 그게 누군데 라는 말은 술김에 던지는 객기처럼 보여도 사실은 칼끝 같은 도발이었습니다. 이름으로 먹고 사는 바닥에서 이름을 부정하는 건 곧 왕관을 걷어차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신상사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이 움직이는 순간 그건 전쟁 선포가 됩니다. 대신 행동대장급을 내보냅니다. 발 빠르고 말 적고 뒤탈 남기지 않는 놈들. 기록에 따르면 그 패거리들이 묵던 여관은 순식간에 봉쇄됐다고 전해집니다. 도망칠 구멍이 사라지면 사람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큰 소리 치던 놈들이 갑자기 말이 짧아지고 사투리가 더 거칠어집니다. 끌려온 곳은 화려한 명동 한복판이 아니었습니다. 골목 끝 창고 같은 공간.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커피향이 아니라 눅눅한 먼지, 차가운 시멘트 냄새. 그곳에서 신상사가 나타납니다. 고급 양복 코트 자락. 딱 맞는 옷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 남자는 싸움꾼이 아니라 판의 주인이라는 걸 옷이 먼저 말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 주위를 돕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서울 구경 왔으면 얌전히 구경이나 하고 갈 것이지 왜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나. 말은 예의였지만 공기는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덩치 큰 놈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충혈돼 있고 자존심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서울이 니거냐, 힘센 놈이 주인이지. 신상사가 피식 웃습니다. 짧게 비웃음처럼. 그래, 맞는 말이다. 그리고 눈짓 하나. 옆에 있던 부하가 앞으로 나섭니다. 둔탁한 소리들이 이어집니다. 신상사는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분노에서가 아니라 교육이라서. 감정이 들어가면 끝이 지저분해집니다. 신상사는 지저분한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더 차갑습니다. 잠시 뒤 그는 다시 말합니다. 힘센 놈이 주인이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주인인 거야. 이 말이 그날 밤 명동에 퍼집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신상사다. 아직 안 죽었다. 명동의 왕관은 여전히 그 머리 위에 있다. 그 패거리에게는 차비까지 쥐어주며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까지 붙습니다. 모욕을 줬지만 끝은 깔끔하게. 그게 그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끝났다고 믿은 쪽이 틀렸습니다. 그 패거리 중 일부가 고향으로 돌아가 입을 엽니다. 사실과 과장이 섞인 말이었겠죠. 하지만 그 바닥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서울놈들이 우리를 개처럼 만들었다. 지역 감정을 건드리는 그 한마디가 굶주린 자존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부터 이야기는 커집니다. 신상사는 벌 한두 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벌집을 건드린 겁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기회를 엿보던 놈들, 지방에서 올라온 늑대들, 그리고 그 늑대들 중 눈을 번뜩이는 한 사내. 훗날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이름이 그 소문을 듣고 입술을 핥았다고 전해집니다. 신상사의 눈이 묵직한 호랑이의 눈이라면 그 사내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살무사의 눈이었습니다. 명동의 기류가 이상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신상사 이름석 자로 정리되던 일이 자꾸 꼬입니다. 그게 밥 먹여주냐 같은 말이 들립니다. 권위가 도전받는 순간은 늘 이렇게 옵니다. 대놓고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먼저 비웃습니다. 먼저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장 이야기가 슬쩍 올라옵니다. 측근이 보고합니다. 형님, 요즘 애들 칼 같은 걸 품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신상사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마치 불쾌한 냄새를 맡은 듯 칼 건달이 칼을 쓰냐. 그건 양아치가 하는 짓이야. 겁먹지 마라. 주먹은 칼보다 강하다. 그 말이 그 순간엔 신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대는 신념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신상사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단순한 패거리의 객기가 아니라 규칙 자체를 찢어버리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걸. 명동의 네온은 더 밝아지는데 그림자는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갈고 있습니다. 신상사가 가장 방심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언제일까요? 명동의 커피향이 한순간에 갈라지는 그날이. 1970년대로 들어서자 명동의 밤은 더 비싸지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진짜 소리는 낮아졌죠. 신상사는 더 이상 골목에서 주먹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움직였습니다. 사보이 호텔 커피숍 한쪽, 아무도 감히 앉지 못하는 자리. 커피잔 옆에 놓인 건 설탕이 아니라 시선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얼굴들이 줄을 섭니다. 부산에서 왔다는 자, 변두리에서 커진다는 자, 서로 으르렁거리던 조직들까지도요. 다들 한마디를 받으러 왔습니다. 허락 혹은 경고. 그 무렵 신상사는 양복을 바꿨습니다. 포마드로 넘긴 머리,
반짝이는 구두 손목의 금빛, 그리고 소문이 돌던 외제차. 누군가에겐 사치였고 누군가에겐 선원이었습니다. 명동은 아직 내 땅이다. 경찰도 상인도 연예인도 그걸 인정하는 척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니까요. 그런데 꼭대기에 앉으면 바닥이 안 보입니다. 신상사의 방식은 품격과 규칙이었습니다. 맨주먹을이 뒤탈 없는 정리. 그게 한 시대의 교과서였죠. 하지만 교과서가 바뀌는 날은 예고 없이 옵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늑대들은 규칙을 배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왕관을 가져가러 왔습니다. 그들에겐 품도 체면도 인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 측근이 다시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손에 뭔가를 숨긴답니다. 신상사는 웃어넘깁니다. 겁먹은 놈들이나 그런 걸 찾는다. 주먹이 더 빠르다. 그 말이 공기 중에 잠깐 멈춥니다. 믿음이 아니라 오만처럼 들리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1975년 1월 초 새해 덕담이 오가던 날 사보이 호텔 안은 유난히 따뜻했다고 합니다. 커피향 웃음, 유리창 너머의 겨울바람, 모두가 여기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가장 좋은 분위기. 신상사파의 간부들도 방심했겠죠. 신상사라는 이름이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 하지만 호텔 바깥 골목은 달랐습니다. 네온 아래엔 그림자가 더 짙었습니다. 누군가는 차 안에서 숨을 낮추고 누군가는 손끝을 만지작거리고 누군가는 머릿속으로 동선을 되뇌었을 겁니다. 목표는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명동의 규칙 그 자체. 그 규칙을 부숴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니까요.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로 명동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다음 이야기가 더 깊어집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회전문이 돌아가는 순간 커피향은 끝까지 따뜻할 수 있었을까요? 1975년 1월 1일 오후 사보이 호텔 커피숍의 공기는 지나치게 평화로웠습니다. 케이크 위로 김이 오르고 잔속 커피는 검고 고요했습니다. 신상사파의 간부들이 둘러앉아 덕담을 주고받는 그 순간 바깥 겨울바람은 유리창에 부딪혀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 안을 뚫을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신상사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서 있었으니까요.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손님처럼 보이는 사내들이 몇 걸음 들어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다릅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숨이 짧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처럼.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짧은 신호 하나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신호가 떨어지자 커피숍의 평화가 한순간에 꺾입니다. 의자가 밀리고 테이블이 비틀리고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 누군가의 욕설, 누군가의 숨막힌 신음. 신상사파는 당황합니다. 맨주먹으로 버텨보려 하지만 상대는 규칙을 모르는 놈들이었습니다. 말로 시작하지도 예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 바닥의 오래된 예의, 판을 지키는 암묵적인 선, 이 그 자리에서 찢겨나갑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세게 때렸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방식이었습니다. 명동을 지탱하던 약속, 주먹으로 끝낸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장면. 신상사파의 간부들이 무너지는 모습은 곧 신상사라는 왕관의 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천하의 신상사가 당했다. 그것도 정면 승부가 아니라 기습으로. 폭풍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폭풍이 지나간 뒤에 침묵입니다. 부서진 의자와 넘어간 테이블, 흩어진 커피향, 거기서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이제 명동은 예전의 명동이 아니라는 걸,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 소문은 밤보다 빨랐습니다. 다음날 명동은 눈을 마주치기 어려운 거리로 변합니다. 상인들은 입을 다물고 다른 조직들은 촉을 세웁니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이를 갈고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신상사는 어디에 있었나? 현장에 있었나 없었나?
설은 갈립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날 이후 신상사는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은 그 침묵을 오해합니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명동 주인 바뀐 거야.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소리 지르지 않는 분노입니다. 상처 입은 호랑이는 울부짖지 않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깊게 물 준비를 합니다. 신상사의 커피잔은 그날 이후에도 다시 그 자리에 놓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자존심이 먼저 움직였을까요? 사보이 호텔 사건 이후 명동의 공기는 달라진 게 아니라 뒤집혔습니다. 커피 향이 풍기던 자리에도 사람들은 더 이상 등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누가 어디서 보고 있는지, 누가 누구 편인지 그런 의심이 먼저 목을 조였죠. 그날의 소문은 명동을 넘어 서울 전체로 번졌습니다. 신상사가 털렸다. 이 한 문장은 총성보다 길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궁금한 사람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신상사.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망친 건가? 겁먹은 건가? 끝난 건가?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움직일 때를 골랐다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맞불을 놓으면 그 불길은 경쟁자만 태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몸까지 태운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시절은 나라 자체가 예민했습니다. 질서라는 단어가 군화 소리처럼 내려앉던 때, 대낮에 특급 호텔에서 난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윗선의 얼굴을 구겼고 경찰의 체면을 찢었습니다. 명동거리에 형사들이 깔리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젠 바닥의 싸움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싸움. 누구든 한 번 더 튀면 다 같이 쓸려나갈 수 있는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사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입술을 깨물고 이를 갈고하지만 밖으로는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습니다. 부하들은 분노합니다. 형님, 이대로는 못 삽니다. 가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신상사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끊어버립니다. 지금 움직이면 다 죽는다. 그 말은 겁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살아남은 자의 감각이 있었죠. 파도가 클수록 먼저 고개 든 놈부터 떠내려간다는 감각. 명동에는 새로운 깃발이 어설프게 꽂히기 시작합니다. 승리에 취한 신흥 세력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상인들에게 규칙을 바꾸라 말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으려 과장된 기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닥의 법칙은 늘 같습니다. 빨리 올라온 놈은 빨리 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적은 늘 가까운 곳에서 생깁니다. 그 사이 신상사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속으로는 정리합니다. 겁먹고 줄을 놓은 놈은 정리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 놈은 붙잡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재건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방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맨주먹으로만 지키던 왕국은 이제 맨주먹만으로는 못 지킨다는 걸 그날 배웠으니까요. 그는 힘이 다른 옷을 입는 시대를 준비합니다. 명동의 네온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신상사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낭만이 아니라 생존, 그리고 생존은 한 번 더 숨을 참는 사람에게 붙는다는 걸. 그렇다면 신상사는 언제 고개를 들까요? 모두가 그가 끝났다고 믿는 그 순간 그는 어디서 무엇을 쥐고 있었을까요? 시간은 잔인하게도 신상사의 편이었습니다. 명동을 휩쓴 기세는 오래 못 갔고 그 기세가 만든 소음은 결국 윗선의 귀까지 찔렀습니다. 거리에는 단속이 늘고 형사들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신상사는 배웠습니다. 이제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판이 뒤집힐 때 살아남는 게 더 어렵다는 걸. 그리고 1980년 서울의 공기가 아예 얼어붙습니다. 봄이 오지 않은 도시. 군화 소리와 단속의 명분이 거리를 눌렀고 사회정화라는 말이 칼처럼 날아다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시기 수많은 조직들이 한꺼번에 쓸려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어제까지 밤을 호령하던 보스들도 트럭 짐칸 위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강했는지, 누가 무서웠는지, 그건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판을 뒤집으면 바닥의 왕도 단숨에 먼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모두가 끌려가던 그 광풍 속에서 신상사의 이름은 자주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또 수군댑니다. 또 피했나? 또 살아남나? 도망을 잘 다녔나? 운이 좋았나? 하지만 더 무서운 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겁니다. 주먹의 옷이 아니라 사업가의 옷. 밖으로는 조용히 서류와 인맥과 약속으로 자신을 감췄습니다. 군복을 벗은 적이 있어도 군의 그림자를 버리지는 않았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 그는 불필요하게 튀지 않았고 그게 생존을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그때의 신흥 세력들은 바닥에서 너무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무 빨리 달렸습니다.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소리 큰 놈부터 잡아먹습니다. 명동을 뒤흔든 그 이름들조차 철창 안에서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들이 안에서 일을 갈 때 신상사는 밖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명동은 변합니다. 예전처럼 내가 주먹이다를 외치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건물이다를 보여주는 시대. 신상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관을 머리에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주머니 깊숙이 넣습니다. 빛나는 건 차가 아니라 계약서, 무서운 건 칼이 아니라 도장. 그걸 이해한 순간부터 신상사는 다시 돌아올 자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형님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댓글로 생존 2글자만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신상사가 어떻게 판을 다시 잡는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철창이 열리고 칼의 시대를 믿던 그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날, 신상사는 어떤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을까요? 철창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1980년대 중반, 서울의 밤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숨은 예전처럼 뜨거운 담배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인 숨, 룸살롱과 디스코텍 번쩍이는 간판과 신식 유흥이 물처럼 번지던 시절이었죠. 돈이 흐르는 길이 바뀌자 주먹들이 모이는 자리도 바뀌었습니다. 그때 신상사는 전면에 서지 않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깃발을 다시 꽂지 않습니다. 대신 건물주를 만나고 투자자를 만나고 서류를 넘깁니다.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신상사가 달라졌다. 예전엔 주먹으로 길을 열던 사람이 이제는 돈으로 문을 여는구나. 맞습니다. 그는 한 번 크게 다친 뒤 판의 규칙을 다시 읽었습니다. 칼이든 주먹이든 결국 오래 남는 건 자리라는 걸요. 출소한 옛 라이벌들이 초췌한 얼굴로 명동 어귀를 서성일 때 신상사는 강남의 번듯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차이, 그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신상사는 과거를 훈장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적어졌습니다. 다만 행동이 달라졌죠. 감옥에 있는 후배들의 옥바라지를 챙기고 갈 곳 없는 조직원들을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넣어줍니다. 깍두기 머리 대신 정장을 입히고 이사님, 부장님이라는 말로 싸움을 덮습니다. 주먹을 접으라는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생존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 그를 무너뜨렸던 이름이 출소에 찾아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상사는 그를 내쫓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차를 내주고 잠깐의 침묵을 건넸다고요. 원한은 오래가지만 세월은 더 오래갑니다. 신상사는 그 세월을 무기로 쥔 사람이었습니다. 적을 쓰러뜨려 끝내는 게 아니라 적을 품어버려 판을 끝내는 방식. 그건 싸움꾼의 그릇이 아니라 대부의 그릇이었습니다. 명동에서 그는 여전히 의식처럼 나타났습니다. 아침이면 호텔 커피숍 그 구석자리. 누군가는 그걸 고집이라 했고 누군가는 선언이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내우는 바뀌고 음악은 바뀌고 사람들은 바뀌어도 그 자리에 앉은 노신사의 눈빛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조직들이 인사하러 오면 그는 쓴소리를 던졌다고 합니다. 시민 겁주지 마라. 티내지 마라. 소리내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덩치 큰 놈들도 고개를 숙였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노회함이 영원할까요? 1990년 나라가 다시 한번 사냥을 선포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도 신상사는 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었을까요? 1990년 텔레비전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지고 화면에는 줄지어 고개 숙인 얼굴들이 지나갔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선포였습니다. 거리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습니다. 형사들의 구두 소리가 밤을 두드리고 유흥가의 네온은 여전히 반짝이지만 사람들의 웃음은 얇아집니다. 누구든 이름이 찍히면 그날로 끝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기에 한때 거물이라 불리던 이름들이 차례로 사라집니다. 철창 안으로 혹은 그림자 속으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신상사는 명동의 옛 황제는 신기하게도 그의 이름은 늘 가장 마지막에만 걸립니다. 마치 명단 끝자락에 연필로만 적힌 듯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상사는 더 이상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장님이라는 얼굴을 들고 다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엔 재떨이 대신 서류가 쌓이고 옆에는 정장 입은 직원들이 앉습니다. 말도 바뀝니다. 형님이 아니라 사장님, 해결이 아니라 정리, 언어부터 다른 세계로 넘어간 겁니다. 수사망은 넓게 퍼졌지만 걸리는 건 흔적입니다. 사람을 잡는 건 소문이 아니라 종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겉으로는 합법의 외피를 두껍게 쌓아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세금, 계약 명예 사업, 눈에 보이는 건 깨끗하게, 눈에 안 보이는 건 말하지 않게. 그렇게 그는 전쟁을 피한 게 아니라 전쟁터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칼과 주먹이 오가던 골목에서 도장 찍는 탁자 위로. 그렇다고 과거를 지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원로가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후배들의 옥바라지를 챙기고 길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조용히 빚을 갚듯 명동의 질서를 보수합니다. 그 모습이 더 무섭습니다. 큰 소리 없이 사람을 붙잡는 방식. 그래서 다들 속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판 위에 있다. 다만 그림자처럼 어느 날 누군가가 오래된 원한을 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명동을 뒤집었던 그 세력의 잔향, 그 시절의 상처. 보통이라면 문을 닫고 마음을 닫았겠죠. 그런데 신상사는 차를 내놓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가 방안을 잠깐 멈춥니다. 원한을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시간을 건너 품어버리는 방식. 그게 노회함이고 그게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질문을 남깁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더 거세질수록 회장님이라는 가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시선이 조금만 더 깊게 들어오면 그 서류의 틈 사이로 오래된 그림자가 비칠 수도 있으니까요. 과연 신상사는 이번에도 아무도 모르게 파도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변했고 명동도 변했습니다. 2000년대의 서울은 더 이상 느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쥐고 빠르게 지나가고 밤은 더 밝아졌지만 덜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떤 것들은 남습니다. 네온이 깜빡이는 골목, 오래된 호텔 로비의 회전문, 그리고 그 회전문을 지나 커피숍 구석자리로 향하는 한 노신사의 발걸음. 신상사, 이제는 건달이라 부르기에도 어색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양복은 더 단정해졌고 말수는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고들 합니다. 젊은 시절 한 번 보는 순간 상대의 마음을 접게 만들던 그 눈빛. 사람은 늙어도 결론 내린 눈은 늙지 않는다고 하죠. 그 무렵 신상사는 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원로들이 모여 밥을 먹고 가끔은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한다는 모임. 겉으로는 침묵 속으로는 경고. 선 넘지 마라. 그 말이 굳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그 이름이 있는 자리 자체가 경계선이 됐습니다. 젊은 조직들이 찾아와 인사를 올리면 그는 짧게만 말합니다. 티내지 마라.
시민 겁주지 마라.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특정한 금기를 특히 싫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금기가 입에 오르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낮아진 목소리는 높은 고함보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특급 호텔 웨딩홀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혼주석에선 노신사, 하객은 이상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재계인사, 연예인 원로들, 그리고 검은 양복에 건장한 사내들. 평소라면 서로를 노려보던 조직들도 그날만큼은 조용히 줄을 서서 봉투를 내민다고들 하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 한 사람 앞에서는 다들 고개를 숙이는구나. 이게 마지막 권이라는 건가? 신상사는 웃으며 손을 잡아줍니다. 와줘서 고맙다. 밥 많이 먹고 가라. 사고 치지 말고. 그 한마디에 거친 얼굴들이 잠깐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하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뭅니다. 그들에게 그는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두려움이면서도 어떤 세대의 기억이었으니까요. 주먹과 칼이 난무하던 시절에도 최소한의 규칙을 세우려 했던 사람. 그게 진실이든 미화든 그 바닥은 그렇게 기억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사의 전설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변화를 이용해 다른 방식의 보스가 된 것일까요? 낭만 주먹의 마지막 그림자였을까요? 아니면 돈과 법을 아는 첫 번째 현대형 대부였을까요? 형님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신상사는 깡패였습니까? 아니면 시대가 만든 괴물입니까?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단어가 다음 이야기를 부릅니다. 명동의 네온은 오늘도 깜빡입니다. 그 불빛 아래 누군가는 아직도 속삭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끝까지 순수한 규칙만으로 버틴 걸까요? 명동의 네온이 깜빡일수록 사람들은 이야기를 더 예쁘게 포장하려 합니다. 신상사는 규칙을 지켰다. 의리로 버텼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누구보다 판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낭만을 말하면서도 낭만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한 발 늦게 움직였고 그 늦음이 오히려 생존이 됐습니다. 사보이 호텔의 상처가 그를 바꿨습니다. 이전의 신상사는 주먹으로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었다면 그 이후의 신상사는 질서를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종이 한 장으로. 그게 비겁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요구한 진화였을까요? 바닥의 법칙은 늘 비정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영웅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둠의 질서는 질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안전이 누군가의 두려움 위에 서 있었다면 그건 결국 빚입니다. 다만 당시의 명동은 국가도 경찰도 제도도 빈틈이 많았던 시절이었고 그 틈에서 사람들은 대신 해결해주는 손에 기대려 했습니다. 그 손이 주먹이든 서류든 결국 같은 그림자였겠죠. 그래서 신상사의 이야기는 끝까지 모순입니다. 문화인들을 보호했다고 전해지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선을 넘은 자를 냉정하게 정리했다는 소문도 따라붙습니다. 허세를 싫어했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화려한 무대에 한복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동을 사랑했다면서 명동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늘 두 얼굴을 갖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얼굴,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끝내보지 못한 얼굴. 신상사는 그 둘을 아주 능숙하게 바꿔 끼웠을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건 표정이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가 남긴 규칙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힘을 합리화하기 위한 포장지였을까요? 명동의 불빛 아래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지키려 했던 건 질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름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신상사의 이름을 말할 때 늘 두 단어를 붙입니다. 의리,
그리고 질서.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리라는 말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게 사람을 묶고, 질서라는 말은 때로 폭력보다 조용하게 사람을 굴복시킨다는 걸요. 그래서 그의 전설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오래 남는 얼음처럼. 신상사는 흔히 맨주먹의 마지막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맨주먹이 마지막이었다면 왜 그가 살아남았을까요? 칼의 시대가 왔다면 왜 그의 자리는 끝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주먹만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으로, 소문으로, 관계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다림으로 이겼습니다. 모두가 피를 찾을 때 그는 시간을 찾았습니다. 그 기다림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사보이 호텔의 지옥 뒤 그는 복수의 불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재정비했고 돈의 흐름을 바꿨고 겉모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바닥을 쓸어버릴 때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비겁하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비겁함이든 노련함이든 살아남은 사람은 늘 해석을 독점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원로가 됩니다. 원로가 되면 싸움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싸움이 벌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한마디, 한 시선, 한 통의 전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손이 더러워지지 않으면서도 판을 흔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절의 젊은 놈들이 인사를 올리러 와도 그의 앞에서는 목소리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건 공포이기도 했고 동시에 어떤 세대의 체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내 안 사라진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명동은 고층 빌딩과 유리벽으로 바뀌고 골목은 더 좁아지고 사람들의 기억은 더 짧아집니다. 신상사 같은 이름은 점점 이야기가 됩니다. 술자리 안주가 되고 인터넷 게시물의 제목이 되고 누군가의 회상 속 그림자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닳고 감정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질서는 누구를 위한 질서였나? 그가 지켰다는 규칙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침묵시키는 규칙이었나? 전설을 전설로만 두면 편합니다. 하지만 전설이 편해지는 순간 우리는 같은 그림자를 다시 부를지도 모릅니다. 명동의 네온은 오늘도 깜빡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누군가는 여전히 낮게 묻습니다. 정말 강한 건 무엇이었나? 주먹이었나? 칼이었나? 돈이었나? 아니면 끝까지 버틴 그 침묵이었나?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소리입니다. 신상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질 때도 요란하지 않았고 남을 때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 명동을 떠나지 않았다는 소문이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누군가에겐 고집이었고 누군가에겐 경고였죠.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바닥의 얼굴들은 바뀌었습니다. 한때 칼을 휘두르며 이름을 키운 자들도 철창과 단속 앞에서 결국 숨을 고릅니다. 어떤 이름은 감옥에서 늙고 어떤 이름은 싸움터에서 사라지고 어떤 이름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신상사는 이상하게도 끝까지 남아있는 쪽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남는다는 건 단순히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시대와 타협하는 법을 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 타협은 항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때론 더러운 것을 더럽지 않은 척해야 하고 때론 눈 감아야 할 순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안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규칙의 뿌리는 결국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위에 세운 질서는 언젠가 반드시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지금입니다. 신상사의 전설을 듣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멋있었던 양복, 느긋한 커피 원수에게 내민 차 한 잔,
그 장면만 남기면 이야기는 쉬워집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질서를 낭만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시대의 피해자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음은 반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이야기는 더 차가워져야 합니다. 신상사는 전설이기 전에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전쟁의 폐허, 제도의 빈틈, 배고픔, 그리고 폭력의 유혹, 그 조건이 만든 한 인간. 그가 지켰다는 질서가 있었다면 그 질서가 없던 자리에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전설이 아니라 기록이 됩니다. 명동의 밤은 끝났지만 비슷한 밤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내오는 시대마다 다른 색으로 켜지니까요. 질문을 잇는 순간 또 다른 신상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댓글로 기억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전설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데 의리를 한번 보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신상사의 이름이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질서였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가장 위험한 회색이었을까요? 회색은 항상 매력적입니다.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회색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색을 칠합니다. 신상사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마지막 협객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교묘한 생존자라 부릅니다. 둘 다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시대를 통과한 인간은 언제나 여러 얼굴을 남기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야기로 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싸움이 끝난 뒤의 세계까지 읽었기 때문입니다. 칼과 주먹의 시대가 지나면 남는 건 기록과 돈과 관계. 신상사는 그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대의 물살에 떠밀린 게 아니라 물살을 타고 올라간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은 무엇일까요? 후배들을 타이르며 금기를 막았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분명 긍정적인 흔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권위 자체가 두려움으로 세워졌다면 그 또한 냉정히 봐야 합니다. 선한 의도라 해도 방식이 어두웠다면 그것은 언제든 부메랑이 됩니다. 어둠을 이용해 어둠을 막는다는 건 늘 위험한 균형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화려함이 아니라 허무함이어야 합니다. 네온이 꺼지면 사람은 혼자 남습니다. 커피잔도 식고 호텔 로비의 회전문도 멈춥니다. 그리고 남는 건 질문 하나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명동은 더 지옥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있었기에 더 오래 지옥이 유지됐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누가 물어보면 웃고 넘어가고 다 지난 일이라고 손사래를 치는 쪽이었다고요. 그 태도는 겸손처럼 보일 수도 있고 계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두려워한 건 아마 한 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말을 줄였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많아지면 진실이 새어나오니까요.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남았습니다. 신상사의 전설을 끝내며 우리가 남겨야 할 건 미화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전설이 멋있게 들리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전설을 부르고 싶어집니다. 그때부터 다시 어둠이 자랍니다. 명동의 불빛은 사라져도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모이는 곳엔 늘 질서를 파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질서가 진짜 질서인지 아니면 두려움의 다른 이름인지 그건 우리 같은 사람이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편에서 신상사라는 이름이 남긴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 결론은 전설일까요? 아니면 경고일까요? 마지막으로 남는 건 멋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한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시 어둠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신상사의 결론은 전설이면서 경고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제도가 비어있던 틈에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주먹을 질서로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명동을 잠깐 안정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늘 대가를 요구합니다. 두려움, 침묵,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빛. 그 빛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만 바꿔 다시 나타날 뿐입니다. 신상사는 시대를 읽었습니다. 맨주먹의 시대가 끝나면 돈과 법의 시대가 온다는 걸. 그래서 그는 칼보다 빠른 발로 도망친 게 아니라 칼보다 늦은 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다리고 숨고 바꾸고 다시 앉는 것. 그가 보여준 건 강함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살아남는다는 건 때로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신상사는 누군가의 추억 속에서는 마지막 신사였고 누군가의 기록 속에서는 어둠의 관리자였습니다. 둘 다 존재합니다. 둘 다 진실의 조각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어떤 시대든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대신 질서를 파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질서는 결국 누군가를 구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눌러버린다는 것. 명동의 네오는 오늘도 다른 얼굴로 깜빡입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이름을 만들고 또 다른 전설을 소비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형님들 전설은 듣기 좋을수록 위험합니다. 멋있게 포장된 어둠은 가장 달콤하니까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이제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전설이 아니라 경고를 남기는 겁니다. 댓글로 경고 2글자. 그 2글자가 다음 세대에게는 작은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할 건 그 사람의 주먹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가 만든 빈틈일까요?